최근에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에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약간 유통주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쌌던 부분이 있었고 뭐 PER 6배 정도였으니까.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최근에 좋게 바라보는 거는 도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관세가 없는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엔터, 바이오, 유통주가 최근에 좀 그래도 시장 대비 강세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냥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좀 내수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였던 것 같긴 하고요. 다만 네. 이제 업종별로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의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이 좀 많이 줄었었고, 근데 이제 작년을 바닥으로 해서 어찌됐든 올해 이제 음반 판매량이 좀 반등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매년 공연에 대한 티켓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네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큐가 증가하면 이게 이익 레버리지가 되게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그러니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히나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고 있었으니까. 뭐 다 군대가 있었고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귀하고 하면은 다시 미국 공연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높아진 가격, 계속해서 이제 매년 티켓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규모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중국 공연도 만약에 재개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할 것 같다. 근데 음반 판매량은 지난해 바닥이었고 이제 그 음반 판매량도 개선되고 공연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터사들은 다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던 업체들일수록 오히려 올해 반등폭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이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때 지지난달에 격월 이건규 2월호 때도 엔터주가 YOY 전년 동기 네. 대비로 가장 편안한 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물론 또 최근에 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주가도 뭐 그렇게 저는 많이 뭐 오른 거는 아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뭐 가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엔터주도 보면 기업에 따라서 지난 4분기 뭐 어닝 쇼크 나온 것도 있고 약간 좀 수익성에 조금 의문을 받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이라든지 네네. 인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인 그룹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했던 그 흐름은 저는 동일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로 뭐 IRP 이런 데다가 ETF 그냥 뭐 K-팝 이런 ETF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담거든요. 이거 업종별로 이렇게 그 업체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르네상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개별 기업으로? 개별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희는 조금 뭐 더 집중해서. 이제 종목을 피킹하는 회사이니 예. ETF를 잘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그건 이제 중에서 더 알파를. 뭉뚱거려져 있는 이제 부분이고, ETF는 어찌됐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수료가 추가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존재하니까 뭐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ETF를 잘 사는 전략은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르네상스가 뭐 롱숏 하시지는 않잖아요. 롱숏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롱 온리 가시니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대 5대 엔터사 중에서도 그럼 이제 그걸 다 사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집중. 힌트가 되셨을까? 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회사 위주로 가져가고 있죠. 미국과 뭐 중국에서 대부분이긴 공연을 해요, 할 수 사실. 있는.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그 리포트들 많이 나오니까요. 리포트도 또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너 나가고 있는 리타민 서비스, FN가이드 리타민 서비스 이용하시면은 2주 동안 무료 체험, 그리고 얼리버드 평생 할인, 50%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바이오는 뭐 당연히 저기가 없죠. 관세가. 거의 이제 뭐 라이선스 아웃 이런 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관세가 향후에 부과가 될 거이기는 한데요. 뭔가 제품화가 된다면 상용화돼서. 뭐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제 바이오라든지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부과가 될 걸로 보이고는 있고요. 다만 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 그거보다는 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도 이제 제약이 있고 네. 아니면은 그 CMO, CDMO가 있고 아니면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라이센싱 아웃하는 위주로 그렇죠. 회사가 또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CDMO도 관세가 관세가 그 부과된다고 제조업이니까. 봐야죠. 그래서 CDMO도 제조업이네요. 네. 그 에미 매뉴팩처링인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근데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결국엔 전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지. 실제로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 없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산업은 다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직접 찾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의류, IT 기기 이런 것들은 단가가 오르면은 당장 소비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의약품 소비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또 약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 또 미국에서 올 수도 있고 뭐 인도에서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게 가격 반영이 안 될까 싶어요. 오히려. 그래서 CDMO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이다. 예. 그 또 최근에 바이오주들 보면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와 못한 회사랑 주가가 막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더 레퍼런스 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은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이제 몇 개 회사들은 약간 너무 긍정적인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숫자를 까보면은 저는 그 숫자가 절대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어서 너무 긍정적인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는 주가일 수 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의약품 매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피크 매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딱 나왔을 때 매출액이 빵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5년이나 7년 정도 쌓여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매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 뭐 SK 바이오팜 뭐 뇌전증 치료제 약간 그쵸. 그런 것도 그랬죠. 5년 7년 걸렸고요. 근데 항상 투자자 마음속에서는 출시하자마자 첫 해부터 대박 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리고 라이센스율도 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기대하면 10%도 되게 받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 매출에는 3%, 이 매출에는 5%, 이 매출에는 7% 이런 조항들이 보통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7년 돼야지 그 매출액이 나오고 그 로열티율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섣부른 기대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스럽고 그리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몇 개 업체들이 되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거는 의미가 있고 인상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유의 개발 리스크는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과거에 좀 부정적이었다가 좀 긍정적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최근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아하. 좀 계속 달라지시네요, 생각이. 좀 바뀌죠. 네. 또 상황에 따라서. 네. 왜냐면 이제 이게 정말로 이게 현실화되네? 이게 정말 파이프라인들이 좋아지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되돌아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거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부정적. 다소 이제 부정적.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최악으로 가도 그 최악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고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도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바이오는 약간 좀 섣부른 기대감까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약간은 경계하시는. 근데 이거 딱 반대의 버전이 내수 유통주 아닙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마트, 백화점 관련주, 쇼핑주들이 최바닥 대비 한 50%씩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반대 케이스일까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은행주들도 뭐 PBR 말도 안 되게 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싼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PBR 0.25배를 받다가 0.5배 받으면 2배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0.5배도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엄청 싼 주식들은 올라도 크게 누가 뭐라 할 것도 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통주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쌌던 부분이 있었고 뭐 PER 6배 정도였으니까. PER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쪽,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프라인 유통 회사들이 엄청나게 디스카운트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시장을 계속 뺏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조금 바뀐 부분은 특히나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다시 지점수를 계속 줄이다가 다시 늘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점포를요? 네. 그리고 오프라인 점포를 늘리는 점포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어요. 다시 온라인 시절로 갔다가 그래도 오프라인은 한 번쯤 가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요. 이게 사람들의 경험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온라인으로 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트 가본 지 오래되셨죠? 그러네요. 언제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막상 마트 가보면 또 오랜만에 가보면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면은 되게 재미없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들고 들어가야 되나. 근데 이제 반대로 오랜만에 가보면 또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쇼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내가 이제 품목을 딱 정해놓고 딱 그 카테고리만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것만 들어가서 그냥 사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트 가서 나는 원래 고기를 사러 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딸기도 맛있어 보이고 그쵸. 저것도 재밌고 저런 것도 있었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점포가 생기면은 또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또 신경서 또 많이 가봐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의외로 잘 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존재 가치 내진 존재의 의미가 있네 뭐 그런 쪽으로 좀 뷰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는 거 같아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요거는 이제 존재 의미가 있네. 그러면 홈플러스만 패자입니까? 홈플러스만 그 뭐 반사익 기대된다 막 이런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익도 포함이 됐는데 반사익은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면은 점유율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유통업체들의 이익에 증가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렇게 대형마트 3사 이 이야기 진짜 이 표현도 오래 써보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가까운 마트를 가는 거지. 그렇죠. 그 중에서 선호하는 마트 아니면은 뭐 사과가 그램당 얼마 더 싼 마트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긴 하죠. 일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기를 사야 되는데 고기는 코스트코가 제일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고기는 코스트코 가서 사고 이제 다른 생필품은 이마트에 그러니까 뭐 신선식품은 이마트에 가서 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유통주들은 너무 쌌었고 그게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 대해서 좀 재평가 다시 이제 시각이 약간 바뀐 부분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근데 이게 바닥에서는 많이 튀어 올랐지만 또 여기에서부터는 또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는 늘 좀 물음표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뭐 제대로 바닥 찍고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유통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시장이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 장세 분위기가 달라지면 왜냐면은 그거를 팔고 베타가 큰 거로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르네상스 자산운용이 지금 뭔가 좀 포트폴리오 더 이제 압축해서 가시는 것처럼 후를 또 준비하면서 이후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드는 게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 뭐 작년에 거의 뭐 대스타 주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수주 잔고 보면은 거의 5년치 수주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내리막이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은 기회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요?
이게 약간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약간은 대체제로 작용했다고 하면은 약간은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이 완전히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 약간 빅테크들과 좀 따라가는, 왜냐하면 이제 빅테크들이 좋아질수록 이제 전력센터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랑 약간 궤를 같이 하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느낌이 저는 좀 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력기기가 좀 좋은 부분이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히 수요가 더 큰 상태예요. 공급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해서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받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판가에 같이 이제 그 중간에 뭔가 비용이 증가하거나 예를 들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거나 뭐 관세가 좀 바뀌거나 이러면은 제품 가격에 이제 후행적으로 반영해 준다라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세의 영향이 사실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경쟁이 이제 멕시코랑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공장들이 있어요. 네. 예, 특히 이제 대형 이제 탑 2개사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관세에 오히려 가격 경쟁력,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존재한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오히려 마켓쉐어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관세라는 부분이 가격에 전부 다 전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부분은 좀 과매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들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안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지금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2024년도에 변압기기 관련주 없던 사람한테는 엄청 배가 아팠거든요. 네. 아이고 배야. 좋습니다. 이래서 겨울 이건규 시간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또 하나가 그 관세가 있지만 관세에 영향이 없는 게 대표적으로 또 방산주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다 별로 뭐 방산주는 뭐 미국의 매출이 제로예요.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방산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까지도 가장 주가는 강했잖아요. 네, 그렇죠. 빠진 것도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제 GDP 대비해서 이제 방산 지출액이 보통은 이제 계속해서 낮아져 왔거든요. 추세적으로.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미군 철수를 현실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방위비를 직접 부담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3에서 5%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이제 방위비 엄청 늘린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뭐 1%대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방위비가 2-3배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하는 부분이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안 돼 있던 거를 다시 메이크업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탄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재고가 소진돼서 그 재고를 다시 쌓으려고 하면은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쌓아야지 기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생산을 해도. 네. 왜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탄약을 워낙 많이 이제 썼기 때문에 탄약 재고가 지금 바닥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동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꾸준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관세랑 관계없이 그냥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세랑 관계없이 그 시장은 더 길게 오래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뭐 이제 예산 대비 혹은 GDP 대비 얼마까지 높인다라고 할 때 한번 또 이제 모멘텀 쉬고 갔다가 좀 최근에는 또 쉬어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수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도 좋고 모멘텀도 살아 있고. 그리고 그
2월에 겨울 이건규 시간에 약간 아니면 의아했던 게 대북 관련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원체 관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와 김정은 이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질질 끌고 있는 것 같기는 해가지고요. 어찌됐든 요게 마무리돼야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북한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는 거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정말 북한과의 관계만 보고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본업도 충분히 탄탄하거나 잘 될 수 있는 회사에 이제 북한이 붙는다고 하면은 플러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회사가 굉장히 소수예요. 그렇죠. 그냥 한두 개 회사 정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그 대북 관련 사업을 할 때 좀 레퍼런스가 있었던 그리고 국내에서 본업이 또 잘 되고 있는 그렇죠. 거기다가 대북 어떤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때 좀 추가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테마주로 말씀해 주셨던 건 아니고 테마주는 테마주에 가깝긴 해요. 움직임은 왜냐하면은 북한 부분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요. 만약에 진짜 협상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업체 어떤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또 뭐 한국은 빠져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게 이제 촉매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주는 대선 테마주죠. 정태주, 정치 테마주. 요즘 난립니다. 근데 또 그건 예측이 안 되고 그죠? 뭐 이틀 연속 급등했다가 다음 날 급락하고 이거 엇박자 타면은 뭐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정시 테마주예요. 근데 이제 대선 시즌이 돼가지고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리고 특정 후보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는 정치 테마주는 가급적 피했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피하라고 약간 조언하고 싶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 짤짤이 느낌으로 홀짝 짜릿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에 근데 어찌 됐든 그 정치 테마주를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좀 실체가 있는 회사를 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까 이제 북한 관련주 이야기했듯이 어찌 됐든 기본적인 영업은 있는 가운데 뭔가 촉매가 될 수 있는 회사, 뭐 그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근데 그런 회사도 저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오전에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2시간짜리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개장 시간에 라디오가 시작을 해서 전혀 테마주에 참전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좀 위안을 삼습니다. 이게 같이 투자는 아니다. 그렇죠. 참전한다고 해서 다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테마주는 위험하니까 세종시 테마주는 어떻습니까? 세종시 테마주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세종시 테마주가 완전 또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여쭤봤습니다. 앞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맨 앞부분에 LNG 밸류 체인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었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혹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 이야기하는 게 있을까요? 뭐 조선 일단은 말씀을 조선은 안 여쭤봤구나. 드리면은 조선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진심인 거는 중국 견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항 수수료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이제 선사들이 이제 배가 이제 미국에 이제 입항을 해서 정박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 배가 들어오면은 입항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산 선박 비중이 10%냐, 20%냐, 50%냐에 따라서 그게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선사가 유럽 선사여도 그 배 어디 거 타고 배가 왔어? 중국산 배가 미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선사 해운사 입장에서는 기피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발주할 때는 한국 배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 좀 빗대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면 네. 그게 조선주 주가에 막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고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도 않다.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거는 대부분은 좀 LNG에만 좀 한정되어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컨테이너라든지 이제 벙커 사업이라든지 뭐 벙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경쟁력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LNG 선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벙커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발주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조금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그 군함, 네, 뭐 신조가 네, 됐든 MRO가 그거는 됐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선박 입항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국내 조선사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게 바라보는 거는 엔진도 되게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박 엔진. 네. 왜냐면은 선박 엔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진이 좋은 부분이에요. 이제 근데 그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되게 의미 있게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진율이 좋다 보니까 이게 조선사도 마진이 쭉 개선되지만 엔진도 마진이 쭉 개선이 되는데 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에 비해서 조선도 괜찮지만 엔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조선 엔진 사실 뭐 상장사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해서 기본 업황도 좋은데다가 LNG 또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이슈 거기다가 미국 군함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게 다 반영된 가격도 아니다. 아직은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조선 엔진 하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그게 거의 부스터 효과 아닙니까? 네. 배를 추진력으로 밀어내는. 네. 또 우리는 부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즈 부스터. 네. 요거 하나 제가 까드릴게요. 아, 요거 지난번 저희 녹화할 때 네, 주셔가지고 드셨죠? 상당히 드셨어요? 예, 잘 먹었어요. 어떻든가요? 아, 드시니까 약간 청명해지는 느낌. 느낌입니다. 느낌.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네. 그 왜 효능 이런 거 체험 이런 거 홍보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신맛이 좀 덜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요? 딱 상큼하고 딱 좋은. 네, 그냥 먹기 딱 좋은 정도의. 노바렉스를 통해서 네. 그 OEM이라고 해야 됩니까? ODM이라고 해야 됩니까? 같이 이제 제조를 한 건데 네. 맛을 여러 번 보고 좀 바꾸기도 했습니다. 맛을. 이 맛이 아닙니다. 더 달콤해, 더 맛있어야 됩니다.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마시기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와 여러분이 또 기다리셨던 격월 이관규 4월호. 네. 맞다. 6월호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뀐 다음이겠네요. 대선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6월 3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못한 게 이제 화장품. 화장품.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친절하십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 맥 한 번 더 짚어주시고 화장품은 맥이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만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유럽 쪽이나 중동 쪽이 좀 숫자가 좀 빠르게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고 일본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새로운 시장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열린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것 시장이 같고요. 더 커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선케어 제품이 상당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올해 여름은 뭐 3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길다, 뭐 9월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온난화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길고 덥고 강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틱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뭐 일부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3월부터 약간 쇼티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관세랑 또 영향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개별 품목의 제품 가격이
예를 들면 한 7,000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나가는 단가가.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최종 소비자가가 아니라 ODM이다 보니까 이제 납품 단가가 네네네. 뭐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현지에서 팔릴 때는 뭐 한 2만 3만 원 팔리겠죠. 근데 이제 7,000원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붙는 거니까 이게 많이 붙어도 예를 들면 뭐 한 1,500원, 2,000원 정도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서 한 2만 원에 사던 거를 한 2만 2천 원에 산다라고 하면은 가격 저항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관세 붙어도 이제 워낙 개발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엄청나게 뭐 기업 이익들이 뭐 감이익을 주고 영향을 주고 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나 이제 저단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요가 과수요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초과수요에 있는 상태에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가 이제 전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세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다 안 돼, 뭐 전체적인 업종들 다 피해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보다 보면은 저는 의외로 그러니까 아까 피해라고 얘기했던 IT, 자동차, 의류 ODM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업종, 제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업종은 관세가 대부분 전가가 가능한 걸로 저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괜찮은 쪽과 네. 안 괜찮은 쪽을 네. 구분해서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와 이제 피해 약간 중립적 그리고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찾아보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투자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화장품은 브랜드 쪽입니까 아니면 OEM? 브랜드 회사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보다는 ODM 내지는 유통사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마지막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맥을 네. 짚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좀 이제 그 빈 맥이 좀 살아났습니다. 네. 이제 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네, 장만 반등하면 되는데. 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기운 내십시오 여러분.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해서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6월이 되겠네요. 네. 예, 해서 대선 이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